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토픽 모델링의 실제 그 파라미터들을 인퍼런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LDA를 통해서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 디리클레 분포에 알파와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로부터 각각의 K개의 토픽들에 대해서 토픽별로 각 단어들이 전체 보캐블러리들이 얼마만큼의 발생 빈도를 갖는가라는 파이 K가 추정이 되고요. 샘플링이 되고요. 반대 방향에서는 개별적인 코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 알파라는 디리클레 디스트리뷰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세타 D라는 각 다큐먼트마다 토픽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섞여 있느냐라는 것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 플레이트는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단어별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개별 단어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단어들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ZDN이라는 거는 뭐냐면 D번째, 스몰 D번째 문서에서 스몰 N번째 단어는 과연 어느 토픽에서 뽑아왔을까라는 토픽 할당입니다.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이고요. 그렇게 토픽이 할당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전에 베타를 통해서 이 만들어낸 파이K라는 각각의 토픽별 단어들의 분포로부터 특정한 토픽이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토픽들에 해당하는 이 단어들의 가중치 또는 빈도를 통해서 실제 단어가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라지 n번만큼 반복을 하면 문서가 생긴다, 생성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 최대화를 해야 되는 결합 확률 분포는 뭐냐면요. 파이에 대해서도 이 토픽의 확률 분포들이 전부 다 최대화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진 코퍼스의 관점에서 세타들, 각각의 문서들의 토픽 비중도 가장 그럴듯하게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각 단어들에 해당하는 토픽 할당도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자면 화살표로 보면 i는 1부터 k까지 파이 세타 i 기분 베타니까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토픽별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빈도수 또는 이제 분포가 되겠고요. 그걸 이제 독립적으로 토픽마다 독립적으로 취급을 하면 이제 프로덕트로 취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D는 1부터 large D까지, 다시 말하면 코퍼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각 문서들의 토픽의 비중, 세타 D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니까 프로덕트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그 D라는 다큐멘트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선 편의상 전부 라지 n으로 썼지만 이 라지 n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다큐멘트의 단어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세타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토픽 할당, 그리고 그렇게 토픽 할당이 주어지고 토픽들에 해당하는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실질적인 단어가 등장할,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최대화시키는 게 LDA의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얘만 보고 있는 겁니다. WD, N, 실질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역으로 무엇을 추정하느냐? 첫 번째, per word topic assignment. 이 단어가 어느 토픽으로부터 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 per document topic proportion.
각각의 다큐먼트들에 대한 토픽의 비중, 요 세타 D를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추정을 해야 되고요. 또 추정을 해야 되는 게 코퍼스 와이즈로, 코퍼스 레벨별로 각각의 토픽들은 얼마만큼의 어떠한 단어의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단어의 발생 분포,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추정하는 게 LDA 인퍼런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해야 되는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는 뭐냐면 W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관측했을 때 파이와 세타와 Z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식에서 결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컴마로 joint probability로 계산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게 PW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파트가 요 분모가 이게 P 그냥 W여야 되는데 이 W가 뭔지를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식이 모든 가능한 파이의 그 범위에서 모든 가능한 세타의 분포에서 모든 가능한 Z 분포를 전부 이렇게 마지널라이즈를 해가지고 전부 다 결합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PW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웬만해서는 강의 자료에 빨간색을 안 쓰는데 Computing the posterior is intractable 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은 분모를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posterior probability, 우리가 지금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이 확률을 다이렉트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근사를 해야 되는 approximation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mean field variation이라든지 아니면 뭐 expectation propagat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은 다 둘만은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개념적으로 가장 사실은 그 이해하기가 쉬운 그 intuitive한 직관적인 collapsed Gibbs 샘플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서 추정 방법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LDA에서 계속 아까 뭐 알파니, 베타니 이런 것들을 설명을 여러 번 하고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왜 디리슐레 또는 디리클레 분포이냐, LDA에서 이 D가 여기서 나온 건데 왜 디리슐레 분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항분포와 다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항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베르노이 트라이얼 또는 그냥 우리말로 베르누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어떤 이제 사건들이 결과물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을 때 성공이 몇 번이나 발생할 것인가 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번이 총 시행 횟수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시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공 확률 일 때 과연 X번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확률을 갖겠느냐, 실제로 이제 성공 횟수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결국은 n 컨비네이션 x 해가지고 성공 횟수의 x승 1, 성공 확률의 x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성공 확률, 다시 말하면 실패 확률의 n-x제곱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계산식이 여기 있는 이 확률 값을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확장시켜 보면 다항분포,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총 K개의 가능한 이제 결과물들이 있고요. 그 K개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각각 X1부터 XK번까지 발생할 확률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사위로 한번 보자면요. 주사위는 K가 6가지 있으니까 P 이제 6가지 있고요. 얘도 6분의 1이고 전부 6분의 1짜리가 6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n은 이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 4, 5, 6개 돼서
1번이 5번 나오고 2번이 3번 나오고 3번이 1번, 4번이 1번, 5번, 6번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식에 의하면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6분의 1에 사실은 5승, 6분의 1에 3승, 6분의 1에 1승, 6분의 1에 또 1승, 그 다음에 6분의 1에 0승, 6분의 1에 0승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이제 이항분포하고 다항분포에 대한 그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베타 분포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베타 분포는 생긴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베타, 알파, 베타는 밑에 있는 식처럼 보면 이제 그 연속형의 수치값에 대해서는 인테그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표현을 하게 되면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 알파 곱하기 감마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마 분포 여기에 있는 이 감마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마가 자연수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마 6 이거는 사실은 5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분포가 어떤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한번 던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멀쩡한 동전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전이라고 하면 헤드와 테일이 나올 확률이 전부 2분의 1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헤드가 나오면 성공이고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고 뒷면이 나오면 실패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리 뭔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10번을 던져봤더니 이상하리 많지 헤드가 8번이 나오고 테일이 2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확률이 이제 멀쩡한 동전일 경우에도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확률적인 개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정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동전을 미리 10번을 던져봤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앞면이 8번이 나오고 뒷면이 2번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동전은 원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실질적인 이 P라는 건 도대체 얼마였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P는 얼마일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우리가 관측한 관측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에다가는 이제 8을 넣고요. 베타에다가는 2를 넣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알파, 베타분의 1, 요 파트는 어떻게 이제 그 치환이 되냐면 이거를 분모에다가 넣으니까 이거 바꿔 넣으면 감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8 그리고 감마 2분의 감마 10 다시 말하면 이거 결국 하면 7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분의 이제 위에 있는 10의 값이니까 9 팩토리얼이 되겠죠. 요런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8과 2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P도 분포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동전을 미리 10번을 던져봤더니 헤드가 8번이 나오고 테일이 2번이 나왔더라. 그러면 그 8번과 2번의 관측치를 가지고 실제로 헤드가 나올 P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확률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P가 2분의 1일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8번 2번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P가 뭐 10분의 9일지라도 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파하고 베타, 우리가 먼저 관측을 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이 그럴듯한 이 성공 확률 P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distribution over distribution이라는 게 바로 바이노미알의 성공 확률 P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게 베타 분포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과거에 관측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라는 뜻이죠. 이걸 다항 분포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이항 분포가 아니라 알파 i니까요. 이 알파 i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토픽의 개수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토픽의 개수가 지금까지 몇 번 등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결국은 해당하는 토픽들이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타 분포의 정확하게 확장판이에요. 아까 보시면 베타 분포는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자가 확률이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베타 분포는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였고요. 분모는 감마 알파 곱하기 감마 베타였습니다. 자, 요거 대신에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분자는 감마 안쪽에 괄호가 들어가 있고요. 분모는 감마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알파 곱하기 감마 베타에 대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는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 또는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은 베타 분포의 일반화된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타 분포는 바이노미얼에 해당하는 성공 확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디리슐렛 분포는 멀티노미얼의 성공 확률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멀티노미얼의 conjugate prior probability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posterior probability도 여전히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게 원래 이제 그 관측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 알파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pi 이 부분을 pi1에 해당하는 실제 관측치부터 pk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범주들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이 x1부터 xk개만큼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다 합치면 n개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관측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공 확률, 각각의 범주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n 대신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n이었죠. 이 n이라는 게 결국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k까지 xi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알파 i들만 있었던 부분에다가 각각의 알파 i 더하기 실질적인 관측치 i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xk가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확률값도 알파 i 더하기 xi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측했던 정보들을 집어 넣었을 때의 확률값이 여전히 똑같이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분포 또는 사후 분포가 여전히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각각의 범주들에 대한 관측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확률을 업데이트를 하면 그것도 역시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보셨던 이 알파 값들이 무엇을 조정을 하게 되냐면 이 알파 값들은 평균에 대한 쉐입과 이 스파르시티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트들이 여기가 이제 알파 1, 그 다음에 알파 2, 그 다음에 알파 3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1, 알파 2, 알파 2, 3가 전부 1이면 요 안에 P1, P2, P3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이 거의 유니폼하게 분포를 합니다. 빨간색 보시면요. 근데 요 값들이 만약에 2로 증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111에서는 요 점에 존재할 확률과 이제 여기를 P 가운데 무게중심을 P1은 P2는 P3는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은 P1은 1인 점이고요. 이 점은 P3가 1인 점이고 이 점은 P2가 1인 점입니다. 그러면 알파가 111이면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도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1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유니폼 분포인 거죠. 인디퍼런트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파가 2가 되면 P1과 P2와 P3가 3분의 1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 않을, 다시 말하면 확률 값들이 조금 더 다를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집니다. 이게 만약에 알파가 10, 10,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에 있는 이 분포, 봉우리가 훨씬 더 좁아지고 사실 지금 이걸 그림을 2차원으로 보여드려서 그런데 3차원이면 이쪽의 피크가 두 번째 예시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3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어떤 이 면이 3개짜리인 주사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던져 봤을 때 A가 나올 관측이 한 번, B가 한 번 관측되고 C가 한 번 관측이 되면 각각이 이제 등장할 또는 이제 그 발현할 확률은 거의 랜덤이나 가깝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6번을 던졌는데 두 번 균등하게 나오면 이거는 3개가 전부 동일할 확률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30번을 던졌는데도 10번, 10번, 10번이 나오게 되면 이건 조금 더 확신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운데에 있는 영역이 이제 확률값이 높아지고 밖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같은 의도로 해서 14번을 던졌는데 A가 2번 나오고 B가 10번 나오고 C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P2의 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10이라고 해놨을 때는 결국은 P3에 해당하는 영역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근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xtreme distribution 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요 면에 이 분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작게 되면 그 관측치에 대해서는 P1, P2, P3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드루실레에서 10, 10씩하고는 정반대의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영역에 각각이 모두 균등할 확률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거의 안 나타날 것이고요. 조금 더 극단적인 확률 분포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보자면 만약에 알파가 100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가 K는 5개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K는 여기서는 K는 5인 상황을 보면 각각의 알파들이 100이면 각 범주들이 발생할 확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0.2에 가깝게 균등합니다. 알파가 10일 때는 알파가 100일 때보다는 균일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더 높은 뾰족한 봉우리도 있고 조금 더 낮은 봉우리도 있겠죠. 알파가 1일 때는 거의 랜덤에 가깝습니다. 근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0.1일 때는 2번과 4번 범주만 등장을 하고 1번, 3번, 5번은 등장을 안 했죠. 첫 번째 샘플에서는. 두 번째 샘플에서는 네 번째 것만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파 값을 더 줄이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이 범주들만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LDA의 문서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알파라는 디리슐레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해당 문서의 비중이 얼마만큼 섞여 있을지를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때 당시 이제 알파들은 이 토픽들에 대해서 전부 같은 값을 취합니다. 여기서 알파는 1이라는 얘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쓸 텐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파 1은 알파 2는 알파 3는 쭉 해서 K개의 토픽에 대해서 전부 다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축을 토픽이라고 보시고요. Y축을 토픽의 비중이라고 봐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각각을 문서의 ID라고 볼게요. 요거를 다큐멘트에 I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1일 때는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토픽들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트렌드도 없습니다. 알파가 10으로 커지면 앞 페이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봉우리들의 높이가 조금은 더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알파가 100이면 전부 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LDA 관점에서는 모든 문서에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토픽들이 거의 균일하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알파 1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파 1일 때의 그림을 잘 봐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알파가 0.1이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토픽이 하나만 등장을 하거나 또는 토픽이 소수 개수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파를 더 줄여서 0.01로 가게 되면 해당하는 극단적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가 0.001이면 지금 어떠한 문서에도 하나의 토픽만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알파를 크게 하면 토픽의 문서에는 죄송합니다. 알파를 크게 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문서에는 토픽들이 굉장히 균질하게 분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파를 작게 잡으면 특정한 문서에서는 특정 토픽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알파로 알파를 통해서 세타 D, 다시 말하면 토픽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때 이때 알파는 관례적으로 알파는 0보다 작은 값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픽 모델링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문서에는 소수 개의 토픽들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베타를 통해서 디리슐레이 분포가 하나가 더 있었죠. 베타를 통해서 파이 K를 추정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베타는 랜덤하게 잡거나 0보다 작게 잡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분포에서 단어의 그 발생 확률은 사실은 이제 0보다 좀 작게 잡아도 되긴 하지만 관례적으로는 1 정도로 그냥 거의 랜덤에 가깝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는 실질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퍼런스를 통해서 알파, 베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알파하고 베타는 최적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하고 베타 값을 정해줘야지만이 나머지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세타 D나 파이 K나 ZD, N이 이제 찾아진다는 얘기죠. 단 어떠한 알파와 어떠한 베타가 더 좋으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뒤에서 이제 LDA의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나오는 퍼플렉스를 가지고 적당히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리드 서치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아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W는 우리가 실제로 코퍼스를 통해서 관측하는 관측치고요. 알파하고 베타는 퍼 토픽 다큐먼트에 대한 토픽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토픽에 대한 워드의 디스트리뷰션을 산출하기 위한 디리실레 디스트리뷰션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관측치와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가져다가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워드 단위의 토픽 어사인먼트인 Z와 문서 단위의 토픽의 비중인 세타와 그 다음에 각각의 토픽별 단어들의 가중치인 이 파이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결합 확률 분포가 최대가 되게 하는 파이와 세타와 ZDN을 찾자.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뭐다? 이 두 개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인퍼런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깁샘플링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깁샘플링은 이제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에서 MCMC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체인은 이 랜덤 베리어블 스테이트의 이제 시퀀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ZK라는 거를 샘플링을 하는데 그걸 어떤 상황에서 샘플링 하느냐면 스테이트를 ZK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져 있는다. 다른 스테이트들은 다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ZK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ZK를 다시 집어넣어주고 또 다른 K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샘플링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포스테리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보면은 무엇을 이제 의미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단어의 어사인먼트들 중에서 D, N번째 어사인먼트만 제외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수식과 뒤에 이 깁샘플링의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뉴메리컬 리절트를 얻기 힘들 때, 그러니까 원주율이 얼마냐 이런 거 할 때 실제 계산이 어려우니까 랜덤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괄호 세로에 이 원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안쪽에 들어오는 점의 개수하고 파란색 안쪽에 들어오는 점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전체 n분의 n 레드는 이거는 사실은 파이 r 제곱의 이제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파이는 4 곱하기 n 레드의 전분의 n이 되겠죠. 전체 n이 되겠죠. n 토탈,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 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3.14159에 되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뉴메리컬 이 리절트를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근사해 나가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고요. 방법론이고요.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다가 마크업 체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 가지고 해당하는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스테이트가 생성될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깁샘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떠한 이제 샘플링을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해당하는 값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이 고정이 되면 고정된 값으로부터 나머지 축에 해당하는 값에서 샘플링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이 샘플링이 되면 이번에는 해당하는 축을 고정을 시키고 반대쪽 축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요. 또 샘플링이 되면 해당하는 축을 고정시키고 반대쪽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젝션 없이 그냥 이 그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Z1을 고정을 시키고 Z2를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Z2를 고정을 시키고 Z1을 다시 한번 샘플링을 했고요.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타원에 해당하는 그 분포를 찾기 위해서 김치 샘플링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 점이 만들어지는데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으로부터 특정한 축은 고정이 되고 다른 축에 해당하는 값이 변화되면서 샘플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타원에 해당하는 어떤 영역들의 점들을 이제 분포에 따라서 맞춰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깁 샘플링은 여러 가지 이제 변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원래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이제 만약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샘플링을 해야 되는 미지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A를 B와 C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A를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된 A를 C와 함께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B를 샘플링을 하고 그렇게 샘플된 B를 A와 고정을 시킨 다음에 C를 샘플링하는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오리지널 깁 샘플링인데 우리가 LDA에서 하게 될 collapsed 깁 샘플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는 A, B, C를 다 샘플링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샘플링 과정에서 C를 고정시키고 A를 샘플링을 하고 다시 A를 고정시키고 C를 샘플링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B라는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사라져 버린다. 컬랩스 돼 버린다. 그래서 굳이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컬랩스드 깁 샘플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깁 샘플링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 관측지들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Z란 여기서 이 Z는 지금 볼드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벡터고요. 여기에 있는 Z는 사실은 스칼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재 토픽을 할당하고자 하는 i번째 단어를 빼고는 전부 할당이 되어 있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한번 작성을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번째 단어를 제외하고는 토픽의 어사이먼트입니다. 자, 실제 단어들과 i번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모두 토픽에 어사인 됐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i번째 단어의 토픽이 J라는 토픽일 확률, 이걸 이제 깁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세타하고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깁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LDA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integrated out. 그래서 collapsed 깁 샘플링을 쓴다는 뜻입니다. 세타와 파이는 collapse가 된다. 이거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현재 간단한 예시에서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토픽과 빨간색에 해당하는 토픽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토픽 세 가지의 토픽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샘플링을 통해서 수렴을 할 건데 수렴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단어들은 파란색 토픽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어떤 단어들은 노란색 토픽에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빨간색 토픽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는 이 파트가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토픽 어사인먼트를 지웠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요 검정색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 얘만 뺀 나머지 이 영역들에 해당하는 토픽 어사인먼트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Z-i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코드라는 i가 이제 i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샘플링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싶냐면 그러면 과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레코드라는 단어는 도대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토픽 어사인먼트를 봤을 때 그리고 실제 단어도 봤을 때 그러니까 토픽 어사인먼트만 보는 게 아니라 토픽 어사인먼트와 단어를 다 봐야 되니까요. 색깔과 실제 단어들을 봤을 때 과연 얘는 어느 색깔로 샘플링을 해야 될까? 어느 색깔을 할당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깁스 샘플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예시로 봤을 때는 레코드에 대해서 파란색이 할당이 되었어요. 그러면 깁스 샘플링이라는 거는 할당된 거를 다시 고정시키고 다음 거를 샘플링을 하니까 이번에는 레코드 다음 단어인 레이블이 여기까지가 요거를 뺀 요 밖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부분 아이고 실수입니다. 레이블을 뺀 나머지 영역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Z의 마이너스 i가 되고요.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코드라는 게 파란색으로 샘플링이 되었는데 그러면 레이블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토픽 할당을 지우고 주변 단어들의 토픽 할당과 실제 주변 단어들을 봤을 때 얘는 무슨 색 토픽이 돼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깁 샘플링 통해서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냐? 이 샘플링 과정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수렴을 하겠지. 어느 순간에는 해당하는 이 색깔이 바뀌지 않겠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어사인을 이 LDA의 이터레이션을 막 10,000번씩 하기도 합니다. 이 이터레이션 한 번 했다는 얘기는 모든 코퍼스의 모든 단어들에 대한 할당을 이 색깔 할당 또는 토픽 할당 다시 말하면 ZD, N이라는 것을 전부 한 번 할당을 완료했을 때가 원 이터레이션인데 이거를 막 수천 번 또는 심지어는 10,000번 이상씩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ZI에 대한 Conditional Posterior Distributio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식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주어져 있고 i번째 단어에 대한 i번째 단어 빼고는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토픽 할당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으로부터 뽑혔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걸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 확률식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요 확률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파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P A 기분 B는 사실은 P A, B 나누기 P B니까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얘는 결국은 P A, B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지금 분모만 따온 거예요. 버튼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두 번째 라인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 수식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 W가 주어져 있고요. W를 모든 단어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번째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빼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만 토픽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럴 때 i번째 단어의 토픽이 j번째 토픽으로부터 나왔을 확률, 지금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w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i번째 단어를 빼고 나머지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또 i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만 빼고 나머지가 다 주어져 있을 때 given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에서부터 산출되었다라고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그대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 파트를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i번째 단어가 j번째 토픽으로부터 나왔을 때 실제 i번째 단어가 나타날 확률, 이 두 가지의 조건부 확률의 곱이 결국은 이 결합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단어의 등장과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은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리고 관계가 없다는, 정정하겠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W라는 거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관측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파트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i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번째 단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픽이 할당이 돼 있고, 그 상황에서 i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이 j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정된 j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i번째 단어가 나타날 확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 처음에 원하고자 하는 이 확률값과 이제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앞에 있는 텀은, 파란색은 이제 likelihood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prior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likelihood에 해당하는 파란색 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i번째 단어 빼고 나머지 우리가 보고 있고, i번째 단어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픽 할당이 되어 있을 때,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으로부터 뽑혔다라는 가정까지 주어지면, 그 j번째 토픽들의 단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서 해당하는 단어가 이 뽑힐 확률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여기에 있는 이 ZIWJ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이제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파이 J라는 게 J번째 토픽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의 이제 분포입니다. 그러면 I번째 단어는 J라는 토픽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J번째 토픽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어떤 분포가 있을 때 i번째 단어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갖겠느냐, 이거를 이제 파이 J, 그러니까 J번째 토픽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이제 마지널라이즈를 해서 전부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 파트가 뭐냐면, 요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요, 되게 복잡하게 쓰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현재 J번째 토픽에는 토픽 J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느냐, W1부터 해가지고 W의 vocabulary의 수만큼 어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0.01, 0.04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j번째 토픽은 현재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wi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거는 probabilistic한 값이 아니라 deterministic하게 해당하는 j번째 토픽에서의 i번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표현이 이거거든요. j번째 토픽에 대해서 wi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단어가 발생할 빈도, 이거는 명확하게 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이 이제 초록색으로 밑줄 그은 이 파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베이지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이 확률 값은
파이 j하고 w-i를 이제 바꿔주면 원래 밑에는 이제 그 마지널라이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 보면 등호가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비례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파트는 이 베이지 규칙의 분자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w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i번째 빼고 실제 W라는 단어가 J번째 토픽에 할당되어 있는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멀티노미알의 프라이어의 이제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n w-i,j는 특정한 단어가 J번째 토픽에 어사인이 됐을 횟수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 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빼고 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i번째 단어만 빼고 단어도 다 주어져 있고 토픽 어사인먼트도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i번째 단어가 j번째 토픽에서 나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 wi가 관측될 확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분자의 이 파트가 뭐냐면 iw라는 단어가 현재 내가 이 측정하고자 하는 산출하고자 하는 그 단어 빼고 j번째 토픽에 몇 번이나 할당이 되었느냐 지금 현재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Z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파트는 뭐냐면 현재 단어 빼고 J번째 토픽에 몇 번이나 토탈 코퍼스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J번째에 해당하는 그 코퍼스에 J번째에 해당하는 토픽에 몇 개나 할당되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디리슐러 파라미터의 이 베타라는 이제 스무딩 팩터를 사용을 하고요. V라는 거는 vocabulary의 전체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는 이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의 posterior probability도 역시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or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타 D라는 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사용을 해서 마지널라이징을 하면 원래는 zi equal j given zeta minus i에서 조건절에 세타 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타 d가 들어가고 여기도 세타 d가 들어가고 d 세타 d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라이징을 해서 다 계산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파트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요. 이것도 역시 베이지 규칙에 의해서 분자가 지금 파이 세타 D given Z i라는 파트는 결국은 zi given 세타 D 곱하기 P 세타 D에 이제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세타 D라는 게 주어졌다라는 가정 하에서 i번째 단어 빼고는 토픽 할당이 다 돼 있는 거는 뭐랑 비례를 하느냐면 결국은 i번째 단어만 빼고 다큐먼트 D에서 j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가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의 그 추출하는 posterior probability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의 posterior probability도 같이 디리슐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번째 단어 말고 나머지에 대한 토픽들이 다 할당된 상황 하에서 i번째 단어가 j번째 토픽에서부터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첫째,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단어 빼고 다큐먼트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의 수가 분모의 이 파트가 되겠고요. 분자의 이 파트는 i번째 단어, 우리가 지금 현재 할당하고자 하는 그 확률 빼고 j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의 수입니다. 특정한 다큐먼트 내에서. 그러면서 알파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정의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K는 전체 토픽의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파트가 뒤에서 이제 그 예시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예시를 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해당하는 수식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곱씹어 보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깁 샘플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방식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할당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깁 샘플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W는 우리가 다 보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요. I번째 해당하는 단어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토픽이 할당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계산할 확률은 뭐냐면,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으로부터 왔을 확률,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의 확률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posterior probability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prior probability가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네 가지의 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 document topic count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ND-I, J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결국은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다큐멘트에 WI 제외하고 토픽 J에 할당된 단어의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큐멘트 토픽 썸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해당하는 다큐멘트 D에 I번째 WI 제외하고 전체 단어의 수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토픽 텀 카운트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I를 제외하고, 현재 WI 제외하고 토픽 J에 할당된 동일한 단어 W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I번째, 여기서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특정한 단어를 내가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거를 보고 있으면 요 세 번째 있는 그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라는 단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단어 빼고 J번째 토픽에 할당된 게 몇 개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에 토픽 텀 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단어 빼고 이거 지울게요. WI 제외하고 J번째 토픽에 할당된 전체 단어 수입니다. 자, 안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지금 이 태블릿 PC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막 엉망진창 초등학생 글씨처럼 날아다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값, 우리가 그 값을 넣어야 되는 값이 뭐가 되냐면, 파이 J, W라는 건 뭐냐면, J번째 토픽에 W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W라는 단어가 J번째에 해당하는 이 실제 W 단어가 J 토픽에 할당된 횟수를 무엇으로 나누느냐? J번째 토픽에 할당된 전체 단어의 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W가 특정한 단어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전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베타라는 디리클레 분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스무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이제 베타 분포에서 디리실레 분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유니폼한 분포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베타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베타를 뭐 100이라고 쳐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도 V 곱하기 100만큼이 되면은 전체 문서의 개수에서 W가 뭐 한 10개가 나왔고요. 문서가 한 뭐 15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토픽에 해당하는 이제
할당이 한 150개 정도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자체가 커버리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해당 토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많이 할당됐느냐 적게 할당됐느냐 보다는 베타 값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베타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극단적으로 0.1이라고 해버리면 실제 할당된 토픽에 대해서 이 현재 토픽에 대해서 단어들이 어떻게 할당을 했느냐가 이 분포를 계산하는데 또는 프리퀀시를 계산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D번째 단어의 J번째 토픽이 갖는 이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큐먼트에 대해서 J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의 수가 이제 분자가 되겠고요. 모든 토픽에 어떤 토픽이든지 할당된 단어들의 합이니까 결국은 Z는 1부터 K까지 NZ의 D라는 얘기는 해당하는 문서의 전체 단어 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 문서 D의 전체 단어 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트는 뭐가 되냐면요. D 중에서 토픽 J에 할당된 단어 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다큐먼트 D에서 토픽 J가 갖는 비중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전체 단어의 개수분에 실제 J번째 토픽에 할당된 단어의 수의 비중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팩터를 넣어주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알파라는 스무딩 팩터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알파가 매우 크게 되면은 실제로 특정 토픽에 할당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보다는 알파가 받는 영향이 커가지고 다큐먼트별로 토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큰 차이가 없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알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일 때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알파가 뭐 0.1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0.1이고 이거는 k 곱하기 0.1이니까 결국은 알파가 갖는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할당된 특정한 토픽에 할당된 단어들의 수가 갖는 영향이 커서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뭐 이러한 그 분포를 가질 수 있다. 분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 깁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 이게 수식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찾고자 하는 거는 모든 단어가 주어져 있고 I번째 단어 빼고 나머지는 토픽이 다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I번째 단어는 J번째 토픽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라는 토픽 어사이먼트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작은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지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올리브 색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ND, K라는 거는 뭐냐면 이 다큐먼트 D가 토픽 K를 몇 번 썼느냐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식이 바로 얘랑 지금 같은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트는 뭐냐면 토픽 K가 실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다큐먼트의 n번째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라는 파트이고요. 그게 파란색 위에 작은 식으로 보면 여기랑 식이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큐먼트 토픽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디리셔널 파라메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파트는 베타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이제 그 토픽에 대한 단어들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디리셔널 파라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뭉뚱그려서 보면
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다큐먼트는 K번째 토픽을 얼마나 선호하느냐 라는 표현이 되겠고, 뭉뚱그려서 요 파트를 보면 현재 토픽이 특정한 토픽이 K번째 토픽은 현재 단어를 얼마만큼 선호하느냐라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가져다가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그 프로시저로서 그 깁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시로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얘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이게 이제 다큐먼트 1이고요. 다큐먼트 2 쭉 해서 이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학생 사람이 만든 예시 같습니다.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8개의 다큐먼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어져 있는 동그라미가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단어 W라고 하고요. W0, W1 쭉 해가지고 제일 단어가 많을 경우에 이제 뭐 11개까지 있네요. W 11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먼트는 단어가 0번 다큐먼트는 단어가 7개 있고요. 1번 다큐먼트는 단어가 11개가 있고 2번 다큐먼트는 단어가 7개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 깁샘플링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토픽을 할당을 해줍니다. 랜덤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문서의 첫 번째 단어는 이번 토픽일 거야. 첫 번째 문서의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의 첫 번째 단어는 이번 토픽일 거야. 첫 번째 문서의 두 번째 단어는 이건 3번 토픽이겠구나. 세 번째 단어는 6번 토픽이야. 이렇게 랜덤하게 할당을 해줍니다. 처음에 무작위로 할당을 해줘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깁샘플링 프로시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수렴시키고자 하는 파트가 뭐냐면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 Z0,0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단어 문서의 첫 번째 단어를 마스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전체에 해당하는 실제 단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W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수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파트가 뭐냐면 이제 얘만 빼고 요렇게 빼가지고 주황색 파트가 뭐냐면 Z의 마이너스 I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 빼고 내가 지금 현재 토픽을 할당하고자 하는 단어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의 토픽 할당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요 단어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zi가 j일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깁샘플링입니다. 아까 이제 이 예시를 먼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예시부터 나오면 또 뭔가가 좀 설명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수식을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W가 뭐냐? 그 볼드 표시로 된 W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모든 단어들이다. Z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들에 해당하는 토픽 할당이다. 근데 Z-I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현재 할당하고자 하는 토픽들 토픽을 할당하고자 하는 특정 단어 빼고 나머지들에 대한 토픽 할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 거는 I번째,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단어가 J번째 토픽에서부터 뽑혔을 확률,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산출하자는 얘기입니다. 깁샘플링은 어떤 의미냐? 이걸 한번 한 다음에 이걸 해서 3번이라고 어떤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릴 절차에 의해서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단어를 마스킹을 합니다.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나머지들은 다 고정을 시켜놓고 두 번째 단어를 마스킹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번에는 1번 토픽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세 번째 단어를 마스킹을 해놓고 나머지들을 이제 통해서 얘를 이제 몇 번 토픽인지 할당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요렇게 한번 하고요. 이제 문서를 바꿔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고요. 문서를 또 바꿔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대해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 하느냐면 아이고야. 원 이터레이션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바퀴 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첫 번째 문서, 두 번째 문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하고 나면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0번, 몇천 번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 토픽들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해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각 다큐먼트별 토픽의 디스트리뷰션과 토픽별 워드의 디스트리뷰션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짝 넘어갔던 나머지 Z-I, 다시 말하면 i번째 단어를 빼고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토픽 할당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i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을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랜덤하게 이게 첫 번째 어떤 특정한 문서에서 존재하는 이 단어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단어들에 대해서 Z라는 토픽 할당을 그냥 랜덤하게 합니다. 랜덤리 어사인 토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단어 3, 두 번째 단어 2, price 1, temple 3, market 1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모든 문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코퍼스들의 모든 문서에 대해서 다 합니다. 랜덤하게. 그래 놓고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먼저 뭘 계산하느냐, 랜덤하게 할당을 했으니까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몇 번 어사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코퍼스 와이즈로 계산이 되는 값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market이라는 단어는 이거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market이라는 단어는 1번 토픽에서는 50번 할당이 되었고 2번 토픽에 대해서 0번 할당이 되었고 3번 토픽에 대해서는 1번 할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셀 값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요 분자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모든 sum 값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분모의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요 전체에 해당을 합니다. 서메이션 한 거에 대한 해당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마스킹을 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trade라는 단어는 2번 토픽이었는데 여기서 이 2번 토픽이 물음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것처럼 마스킹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trade가 2번 토픽이어서 8이었는데 마스킹이 되니까 이 값이 7로 줄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요 trade라는 이 문서의 trade라는 두 번째 단어는 몇 번 토픽일 것인가 이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써보면 P 네. ZI는 그러니까 ZI가 이 ZI에 해당하는 WI는 이제 트레이드인 겁니다. 제2번째 토픽일 확률. 근데 뭐에 대해서 Z-I 그러니까 이 한 번 빼고 나머지 토픽 할당 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무슨 단어들이 사용됐는지도 다 알고 있고 이걸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토픽 할당은 뭐에 관련이 있느냐? 핵심적인 파트가 이제 두 파트입니다. 이 문서 레벨과 그 다음에 토픽 레벨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에 대한 이 토픽 레벨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다큐먼트가 특정한 토픽을 얼마나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할당이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토픽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를 얼마만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알파에 해당하는 이 디리슐레이 파라미터는 이제 세타 D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 파트고요. 파이 K에 해당하는 게 파란색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이 토픽을 보면 여기 있는 쪽으로 보면 1번, 2번, 3번 토픽이 지금 할당이 되었을 때 1번 토픽이 2개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3번 토픽이 2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5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근데 이 토픽 1과 토픽 2와 토픽 3의 이 길이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토픽 2는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할당이 된 단어가 없는데도 약간의 길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의 역할이냐? 하이퍼 파라미터, 디리슐레이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K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K가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비록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단어를 빼면 1번과 3번 토픽에는 할당이 되어 있지만 2번 토픽은 단 하나의 단어도 할당이 되어 있지 않지만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2번 토픽일 확률을 어느 정도 고려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디리슐레이 디스트리뷰션의 그 모양 말씀드리면서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인 이 디폴트 옵션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알파보다 더 크면 똑같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서요. 똑같은 길이를 그려놓고서 1번 토픽에 단어가 2개 더 있으니까 이만큼 더 붙여줘야지. 3번 토픽도 이만큼 붙여줘야지. 그러면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실제 현재 예시랑 제가 지금 만든 예시랑의 이 막대 길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한다면 한 문서의 이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1번, 2번, 3번 토픽 중에 어디에 할당될지가 굉장히 유니폼하게 결정이 될 것이고 이걸 같은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에게 반복을 하게 되면 문서 차원에서도 특정한 그러니까 토픽들의 분포가 굉장히 균질하게 나타날 유니폼 분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알파를 매우 작게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잡아보면 알파를 거의 뭐 아주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에 대해서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면 이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2번 토픽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이 샘플링들의 확률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알파의 역할, 다시 한번 알파의 역할은 알파가 크면 클수록 문서 안에서의 토픽들의 비중이 이제 유니폼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알파가 1보다 작아서 0에 가까울수록 특정 토픽만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토픽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를 이제 선호하느냐.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보면요. 아까 8이었다 7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트레이드 빼고 그러면 이 트레이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1번 토픽에 10번, 2번 토픽에 7번, 3번 토픽에 1번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축으로 1번 토픽, 2번 토픽, 그 다음에 3번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축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뭐냐면 가로 길이는 현재 문서가 해당 토픽들을 얼마만큼 선호하느냐. 세로 길이는 특정한 토픽이 해당 단어를 얼마만큼 선호하느냐. 이 두 개 곱으로 표시가 되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는 보라색 사각형들의 넓이에 비례해서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토픽 할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계산된 이 두 개의 곱을 가져다가 노멀라이징을 해놓고 마치 이렇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난수 생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할당되는지를 보면 여기서는 1번 토픽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2번과 3번도 할당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얘가 1로 바뀌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1로 바뀌겠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할당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는 이제 18일이었다가 이거를 물음표를 바꾸면서 17일이 됐다가 샘플링을 해서 1번 토픽에 할당이 됐으니까 이제 요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10이 아니라 1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전체 코퍼스에 대한 특정한 단어 하나에 대응하는 토픽 할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W라는 것만 알고 있던 이 문서에 W와 Z를 할당을 해준 겁니다. 이 각각의 색깔들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요 카운트들을 가지고 요 문서 단위로 보자면 요 하나의 문서에는 토픽 1, 토픽 2에서 토픽 K에 해당하는 비중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때 계산하는 비중은 아까 알파, 베타는 이제 샘플링 할 때의 관점이었고, 해당하는 토픽의 전체 단어 수분의 1번 토픽에 할당된 단어, 2번 토픽에 할당된 단어, K번 토픽에 할당된 단어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것이죠. 1번 문서에 대해서 토픽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토픽 관점에서 보면 토픽 2 쭉 했을 때 1번 토픽이라고 할당된 단어들 중에서 W1부터 WV까지에 대한 비중을 계산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NT1 분의 NT1, W 전체 T1이라는 토픽 1에 할당된 단어, 코퍼스 와이즈로 해서 단어들 분해 토픽 1에 할당된 W1이라는 단어의 개수를 계산하면 이게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문서에 대한 토픽의 분포와 토픽에 대한 단어의 분포는 이 Z라는 게 할당이 되면 문서 레벨로 카운팅을 하거나 토픽 레벨로 카운팅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LDA의 모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이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몇 개의 토픽이 최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Perplexity라는 개념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토픽 모델링 해보면 Perplexity를 기준으로 해서 최적의 토픽의 개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픽을 나누어서 이렇게 토픽 모델링의 토픽의 개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해당하는 토픽들의 핵심 어휘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해석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정량적으로 하려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해 놓고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깁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파이K가 나옵니다. 이 파이K라는 게 결국은 term distribution for topic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 고정을 시켜 놓고요. 파이K를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토픽에 해당하는 웨이트, 텀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을 이제 홀드아웃 데이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깁 샘플링을 통해서 수행을 이제 한 다음에 각각의 실제 이 홀드아웃 데이터셋에 대한 W들이 요 샘플링 과정에 의해서 발생될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단위의 이제 likelihood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단어들을 전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우리가 홀드아웃 데이터셋에 대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학습한 토픽 모델링에 의해서 산출될 확률,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보통은 이제 퍼플렉시티는 이제 낮을수록 이제 그 적합이 잘 됐다라고 보이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쁘게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시로서 보여준 그림인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은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갖다 쓰겠는데 실질적으로는 퍼플렉시티 숫자 자체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해서 최적이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데이터 관점에서는 특히나 슈퍼바이스 러닝 관점에서는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을 정해놓고 그 퍼포먼스 매트릭을 최대화하는 모델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토픽 모델링 관점에서는 퍼플렉시티라는 정량적인 지표와
그 다음에 정성적인 그 판단을 단어들의 상위 단어들, 토픽에 할당된 상위 빈도 단어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도메인 날리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A 자체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픽 모델링의 인퍼런스 과정, 깁 샘플링을 통한 실제 토픽 할당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